혹시 밥을 반만 드시고 매일 걸으시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신가요? 혈당 관리한다고 고기 대신 채소만 드시는데 수치는 여전히 높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내과를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식단 일기를 쓰시는 분, 매일 만보를 채우시는 분, 심지어 탄수화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도 계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봐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이 탓만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여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세탁기 돌리고 밥솥에 쌀 씻어 앉혀놓고 걸레질 한번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미 숨이 차오른다는 겁니다. 걸레질을 끝내고 잠깐만 앉아야겠다 싶어서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꾸벅 졸아버리신대요.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었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드시고 밥도 반 그릇만 드시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치마 허리춤이 점점 더 조여오는데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먹는 걸 몰래 더 먹나 스스로를 자책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본 후에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소금물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요.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아요. 2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남편분과 함께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권해드린 환자분들 중에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세포가 딱딱하면 문이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뱃살 부위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딱딱해져서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뱃살과 혈당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포가 딱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소금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한다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세포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방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새어 나갑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들은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립니다.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입니다. 이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몸이 밤사이 땀과 호흡을 통해 미네랄을 잃어버리거든요. 세 번째, 갑자기 짠 음식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요. 이건 우리 몸이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죠.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은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포가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온 음료나 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큰일입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병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또 어떻습니까? 화학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미네랄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겁니다. 소금 속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천연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밤새 굳어있던 세포막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합니다. 이 펌프가 작동하면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회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딱딱했던 세포막이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세포막이 말랑해지면 세포막에 있는 작은 통로들이 열립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물은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일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땀과 호흡을 통해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미네랄이 가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미네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됩니다. 만약 식사 후에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그냥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200ml 정도 되는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마셔보셨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정도 농도가 우리 몸의 체액, 그러니까 혈액이나 림프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이 농도일 때 세포가 가장 효율적으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물을 마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되는 것, 얼굴 붓기가 제거되고 피부가 개선되는 것, 만성 염증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변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딱딱했던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영양소는 들어가고 노폐물은 나오고 우리가 먹은 당분은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확인한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식은 먹었는데 몸은 에너지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채소 위주로 드셔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허덕입니다.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거죠.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68세 여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세탁기 돌리고 팝솥에 쌀을 씻어 앉혀놓은 다음에 걸레질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찹니다. 걸레질을 끝내고 잠깐만 앉아야겠다 하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꾸벅 졸아버립니다.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었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드시고 밥도 반 그릇만 드시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치마 허리춤은 점점 더 조여오는데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세탁기 한번 돌리고 걸레질 조금만 해도 금방 소파에 쓰러졌는데 이제는 집안일을 한참 해도 앉아서 숨 고를 여유가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뱃살이 왜 이렇게 줄었지?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신기해하셨대요. 사실 뱃살이 줄어든 건 단순히 체중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덜 지치고 생활하는 동안 조금씩 움직이는 양도 늘어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을 태워나가는 선순환이 생긴 겁니다. 여사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조금만 해도 금방 지쳐서 소파에 들어붙곤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랑 공원에 나가면 오히려 제가 더 오래 걷는다. 고요. 숨차고 피곤해서 늘 버거웠던 하루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뱃살이 빠지는 원리와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혈액과 지방에 남아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이 180이 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3번에서 4번씩 가셔야 했고 낮에도 물을 끊임없이 드셨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입도 계속 바싹 마르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다고 해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께 소금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혈당이 높은데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금물은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겁니다. 이분이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물을 찾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소금물이 당뇨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병행하면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뱃살이 빠지는 것과 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당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당분이 혈액에 떠돌지 않고 뱃살로 쌓이지 않고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뱃살은 빠지고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변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들도 모두 세포가 말랑해지면서 생기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파트 4 5가지 변화 마이너스 후반부 순환 면역 개선. 3번째 변화는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시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서 아침에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집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은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만 꾸준히 해도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덜 붓는 걸 느끼게 되고 화장이 훨씬 잘 먹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큰 병일까 싶어 걱정돼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받아보셨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농담처럼 호빵맨 같다고 놀리시는데 본인은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아침 약속도 잘 안 잡게 되셨다고 해요. 얼굴이 커 보이니까 표정까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묻는 것도 괴로웠대요.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붓는 바람에 걸을 때마다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야식도 끊고 저녁에 짠 음식도 안 드시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진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커 보이고 무겁게 부어서 늘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주변에서 요즘 피부과 다니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발 신을 때 발등이 눌려 아팠던 붓기도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이나 외출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호빵맨 같다고 놀리던 남편분이 이제는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먼저 말해줄 만큼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은 이 쌓여가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참 난감하죠.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평소에 원인 모를 잔병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걷기 운동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76세 아버님은 예전부터 원인 모를 비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라도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리곤 하셨죠. 코를 너무 많이 푸셔서 코가 헐어버릴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신 거예요. 게다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걱정이셨는데 요즘은 회복도 빨라져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게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장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와요.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겁니다.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74세 어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3일 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은 변비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각종 변비약을 다 써보셨는데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금물이 가져오는 5가지 변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우리가 젊었을 땐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염, 천일염, 죽염, 용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너무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건 미네랄이 거의 빠져 있어서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건강을 살려주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소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소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맛소금에는 화학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순수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건데 화학 첨가물까지 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제염도 권하지 않습니다. 정제염은 99%가 순수 나트륨입니다.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으로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미는 맛있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지만 영양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정제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겁니다.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85%, 미네랄 함량은 15%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으로 충분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소금도 천일염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됩니다.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죽염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서 구워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4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 물질의 걱정이 적죠. 또 철분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운 건데 직화로 굽는 죽염하고는 다릅니다. 중금속 걱정이 없고 쓴맛이 없어서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미네랄에 비해 맛도 괜찮고 쓴맛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좋긴 하지만 천일염의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요. 천일염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죽염이나 핑크솔트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입니다. 극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마치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해야 오래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티스푼 꺼내고 소금 떠서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하고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소금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물컵 옆에 두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따르고 손가락으로 한 꼬집 집어서 넣고
숟가락으로 한두 번만 저으면 됩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들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서 그냥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양은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소금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짠맛의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마셨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됩니다.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주고요. 급하게 마시면 이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내 몸 안의 세포가 깨어난다 생각하시면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우면 입안에 머금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드시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까먹기 쉬우니까 알람이나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다섯 번째, 빠른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20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주고 운동이 그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소금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아침 약을 드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도 제대로 흡수되고 약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신부전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심장 건강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면 더 안전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법이라는 건 결국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